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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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한 주 저는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왜요? 제가 유명 포털 사이트에 네네네. 조례운을 검색하잖아요. 네. 연관 검색어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교훈. 오나미. 노크토크. 진짜 거짓말하고. 그래서 일부러 대기실에서 얘기 안 했어요. 이거. 진짜로 놀라라고. 어떡해. 그러니까 연관 검색어에 노크토크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야. 본인이 친 거 아니에요? 계속 맨날 바꿔가면서. 걸렸나? 진짜로. 그래서 네.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노크토크를 많이 보시는구나. 네. 그래서 아마 다 저희를 검색을 해보신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또는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네.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하네요. 맞습니다. 저는 네. 이제 검색을 하면 2호선 다이어트 그게 연관 검색어로 같이 나오는데 여간 저는 뭐 지난 한 주간 네. 저는 좋은 일들이 좀 많았어요. 어떤 이제 로또는 된 적이 없고요. 네, 네. 된 적이 깜짝이야. 없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그 취미 중에 네. 제가 이제 아코디언을 좀 새로 시작을 했어요. 재능이 없어요. 못하는 건 아닌데 타고남은 없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뭘 쳤는가? 옛날에 우리 노래 중에 사회찬미라고. 네, 예, 네, 예. 그 이제 사회찬미를 제가 이렇게 쳤어요. 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사회찬미 부르다 죽을 뻔했잖아요. 어머. 그래도 어쨌든 좀 새로운 걸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그전에 피아노를 좀 오래동안 쳐서 뭐 이렇게 좀 그 생각보다 이게 나름 그 뭐랄까 약간 옛날 느낌이랄까? 네, 그쵸. 약간 그 다리 밑에 할아버지들 느낌이 있긴 한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그렇게 새롭게 좋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잖아요. 이거 하면서 뒤에 이렇게 다리 이렇게 유랑 하면 극주. 그것까지는 아직 아니네요. 이것까지는 아직 칠 정도는 아니고요. 네네네. 아직 조만간 여유가 이제 가위대 없으시구나. 사서 엿도 팔 것 같아요. 각설이.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저는 뭐 좀 시간은 좀 지났지만 네. 그 5월 달이 또 스승의 달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시간은 지났는데 좋아하는 우리 또 교수님 찾아뵙고 또 같이 찾아뵈면서 함께 공부했던 우리 또 동문들 선배님들 찾아뵀는데 그 자리에서 반가운 분을 또 만났습니다. 어떤 누구요? 분이요? 우리 유호선 교수님 만났죠. 저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네. 그 진짜 더 반가웠겠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뭐 굳이 말하자면 뭐 끝이 보이지 않는 선배죠. 야. 네, 그럼 이렇게 선배고 이렇게 또 선배네요. 네, 그렇죠. 구도가. 그래서 노크 잘 맞는다. 진짜. 아니, 근데 너무나 또 감사한 게 이 노크토크를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분들한테도 굉장히 인기라고 해요. 제 주변에서도 노크토크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심지어 하와이에 계신. 하와이? 네. 계신 동생분도 이제 크리스찬인데 그 친구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야, 좋다, 좋아. 나중에 우리가 하와이 가서 노크토크 방송을 하는 것도 네, 호롤룰루. 네. 호롤룰루. 네, 호롤룰루. 네. 그걸 또 여기 국장님과 네, 여기 관계자분, 사장님까지. 네, 사장님까지 네. 신경 써라. 네,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세계에서 노크토크를 또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영어 됩니다. 네. 그렇죠. 또 일단 현지에 가서 그 현지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네. 모든 일을 다 제끼고 함께 와서 노크 네, 앞으로도 저희 노크토크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해외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위로받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해외는 없었는데 제가 넣습니다. 지금. 아,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럼 노크토크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만나볼까요? 이슈 키워드 보여주세요. 오?
딩크족.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바로 딩크족입니다. 다들 딩크족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뭐 히딩크겠어요? 들어보셨어요, 다? 아, 히딩크, 네. 이 머릿속에 히딩크가 딱 떠오르셨죠? 있었는데, 네. 네. 이게 이제 DINK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D, 더블, I, 인컴. 그 다음에 N, no, K, kid 해서 네. 둘이 벌지만 I는 없는. 요거 우리가 이제 딩크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아, 그런 뜻이었군요. 네, 뭐 맞벌이 네. 무자녀 가정 네네. 이렇게 말하는데 1986년경에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새로운 가족 형태로 네. 부부가 결혼한 뒤에 맞벌이를 하면서 자식을 두지 않는 경우를 딩크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 뭐 청년들 사이에서도 흔한 것 같아요. 그죠. 아이는 없지만 네. 그래도 서로 행복하면서 여행도 가고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쉼을 얻으면서 우리끼리 서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딩크족은 얼마나 되나요? 조사된 게 있는데요. 네. 이번에 잡코리아에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최근 20, 30대 미혼 성인 남녀 877명을 대상으로 네. 딩크족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결혼 후에 자녀 계획 없이 맞벌이를 하고 내가 딩크족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람들이 전체의 43.9%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은 그런데 거죠.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더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 딩크족으로 살겠다라는 비율 중에 여성이 47.7%고 남성이 30.8%예요. 빼기 한번 해볼까요? 17% 정도가 더 높은 비율에서 여성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건 이 딩크족의 의미가 이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의 거대한 변화를 또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예상을 하긴 했지만 확실히 여성들이 더 많네요. 이렇게 딩크족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경제적인 이유, 또 가치관적 이유인데 이게 이제 인과관계가 처음에는 사실은 가치관적 문제였어요. 이게 이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은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배려는 없는 거죠. 출산에 대한 가정을 돌보는 거에 대한 배려가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이 상황에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찾아온 기회잖아. 여성들이 점점 사회 진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일을 선택하게 되면서 자녀를 이제 갖지 못하게 되고 그런데 또 사회적으로는 점점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게 고착화돼서 이제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고 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갖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딩크족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주변에 딩크족으로 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제 조카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주변에 많아요. 그 최근에 특별히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가족의 구성원을 자세히 묻지는 않습니다. 네. 필요한 경우에만 묻는데 간혹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젊은 부부들인데 결혼한 지 7년차, 8년차, 10년차 이렇게 됐는데 네. 아이가 없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께 그러면 혹시 아이를 원하는데 뭔가 잘 되지 않아서 어떤 의료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이렇게 여쭤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끼리 안 낳기로 했다는 거예요. 서로 안 낳기로 처음에 결혼하기 전부터 약속을 했다. 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쪽이 자꾸 깨려고 한다. 그래서 상담받으러 왔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청년들도 뭐 네. 많죠. 뭐 맞벌이 하고 네.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어떤 또 누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나도 얘도 안 키울 것 같아. 나도 안 키울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우리 그냥 행복하게 일단 지내자. 즐기면서. 즐기면서.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즐기는 것 같아요. 그냥 즐기고. 그냥. 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왔던 원 가족 안에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행복한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분들이 네. 내가 과연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또 아마 자녀를 낳지 않고 그냥 우리 부부 사이에만 행복하게 지내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것이 부부간에 합의된 약속이라면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그렇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적 원리에 따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굉장히 보람 있고 기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키워도
또 애완동물을 키워도 사실 생명을 이렇게 돌보면서 큰 기쁨을 얻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는 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조금 이제 딩크족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약간 생각인데요.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부부만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행복이 주어지는가. 삶을 살아보면 사실 우리가 행복이라는 조건을 만든다고 해서 꼭 행복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행복한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꼭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리대로 또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애 한 11명 낳아야죠. 거의 그 정도로. 네. 저 아내 될 분하고 혹시 협의가 협의는 안 되는데 아, 아니, 그래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아내분도 못 찾았습니다. 네. 그런 거죠? 네. 저는 딩크족 말고요. 저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낳고 나의 거울을 볼 수 있잖아. 또 다른 나의 거울, 나의 모습을. 그렇죠. 근데 저도 뭐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제 조카를 보면서 마치 내 자식 같고 너무 예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아이를 낳으신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식 나면 더 예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네. 아무튼 신랑분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네. 네네. 아멘. 네, 아멘. 근데 딩크족들에게도 분명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일단은 뭐 둘이 벌고 애가 없으니까 세상 편하죠. 속색이는 놈이 없어. 레오니 같은 놈 나오면 어쩔 뻔했어. 호선이 같은 거 나오면 어쩔 뻔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근데 세상 편하고 말 그대로 옛말에 오죽했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랬어요. 그죠? 그만큼 그런데 거기에 따라 또 부수적인 것도 있죠. 돈 좀 덜 들어가죠, 아무래도. 그렇죠. 속도 좀 덜 썼고 또 여성들은 또 아이를 낳지 않으면 몸매도 좀 어느 정도 보존이 되고 물론 이제 애를 안 낳는다고 해서 더 이렇게 몸매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건 경우에 따라서 이혼이라는 순간을 맞을 수도 있는데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결혼할 때도 둘이 있지만 이혼할 때도 둘이 하잖아요. 보통 이혼을 우리가 가족이 이혼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단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둘이서 놀고 재밌는 게 또 한계가 있어요. 셋이 놀면 더 재밌는데 얘가 적절히 우리를 닮았어. 그럼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애들이 어이가 없이 웃겨요. 애들 어이가 없이 웃기고 걔네들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추억을 씹으면서 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제 삶의 재미가 좀 덜한 거. 그다음에 이제 애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사회적 관계망이 저절로 넓어지고요. 네. 또 하나의 역할이 더 생기잖아요.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생겨나면서 더 중요한 역할을 더 의미 있게 해낼 수 있는 것도 사회적인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건 내가 내 일만 하고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측면이거든요. 자녀를 사실 양육하고 키우면서 보람도 크지만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 자녀를 키운다는 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고 또 요즘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또 자녀들 교육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폭력 문제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부모님들이 참 힘들어요.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홀가분하고 또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뭐 시간을 많이 쓸 수 있고 경제적인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외롭다는 거죠. 이 둘만 살아간다는 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부부라는 게 이렇게 둘만 매일 얼굴 보고 살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또 공허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또 자녀가 있는 것이 또 큰 그러면서 이제 개를 키워요. 맞아요. 강아지, 고양이 키우면서 애보다 더 힘들다고. 차라리 애를 할 것 같다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 저는 오은규 목사님께서 예전에 네. 방송에서 클로징 했을 때 이 말씀해 주신 게 좀 임팩트가 남았는데 비를 맞고 있는 사람한테 우산을 사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같이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딩크족을 보면은 같이 비를 맞아주는 거잖아요. 서로 즐기고 힘들 때 희노애락을 같이 해주는데 그래도 같이 비를 맞으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도 같이 함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옆에 친구들이나 청년들 보면은
제 친구들 중에도 딩크족으로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막 어디 등산도 가고 영화 보러도 가고 해외 여행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가고.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제 서서히 문제점과 함께 뭔가 고민이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 우리 이렇게 너무 좋아도 되냐? 근데 이 행복과 이 좋음이 우리 자녀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요즘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20살 때 결혼했어요, 그 친구들. 벌써 8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을 한 거죠. 일찍 결혼했는데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이제 너무 행복하게 살아보니까 그 매일같이 옆에 붙어 있고 하니까 이제 뭔가 허전하면서 심심하면서 또 다른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은 또 자녀에 대한 그런 행복도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요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딩크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저는 딩크족에 대해서 사회적인 시선이 조금 차가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아이를 낳지 않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거나 사회적인 차가운 시선을 받을 것만은 아니다. 어쩌면 이들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어쩌면은 장기적인 또 다른 생명에 대한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에서 좀 비롯된 바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인간은 원래 처음부터 완벽한 책임을 질 수는 없는 존재고요. 끝까지 책임질 수도 없는 존재인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며 느끼는 건 아이가 없던 시절도 있다가 아이가 있던 시절 있잖아요. 이제 애들이 다 컸거든요. 네. 이제 아이들이 떠나갈 시점이 되니까 또다시 우린 딩크가 돼요. 또 한 번 딩크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평생 딩크로 사는 것보다 한 번씩 이렇게 좀 다른 역할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애들을 키워보면 아주 어렸을 땐 내가 약간 신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와, 그럼 엄마 오고 막 와가지고 막 가끔씩은 어떻게 굴러 그 막 구르고 딱 엄마 오면 엄마 하고 막 뽀뽀하고 막 땀 냄새 나는데 막 엄마한테는 막 꽃 냄새가 난다 그러고 나중에 이게 이제 더럽다고 얘기는 해요. 좀 얘기는 지나면.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전능감도 느끼고 약간 영혼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놀랍게 나중에 동반자로 살아가면서 진짜 얘네들 덕에 내가 컸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딩크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모로서도 한번 살아보는 거 괜찮다는 거, 또 일정 시점 부모로 살다 보면 또 한 번 우리는 둘이 남는 기간을 갖게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는 제가 장난이 너무 심하니까 저 진짜 커서 뭐가 될래? 중학교 때는 공부를 못하니까 저거 대학이라도 갈 수 있을까? 고등학교 때는 예고를 다녔기 때문에 저놈 때문에 아파트가 바뀌었다.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못 간다. 대학교 가니까 쟤 과연 취업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되니까 와, 쟤 이제는 유명한 애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남원에 가서 이제 무대 위에서 어머니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공연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보러 오신 거죠. 어머니가 끝나고 나서 무대 뒤에서 딱 커피와 이 음료를 딱 사오고 관계자들을 주면서 어머니가 딱 오셔가지고 옆에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 더 낳을 걸 그랬어. 아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커 보니까 어릴 때는 걱정과 근심과 아우 저거 막 쥐어받고 싶고 저것 때문에 내가 막 속상해 죽겠고 눈물로 사는데 커서 무대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나의 끼와 재능과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하나 더 날 걸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누나나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드린 말씀을 하고 싶네요. 또 자랑했습니다. 네. 아니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 저희는 둘이 있는데 지금도 저희는 뭐라 그러냐 하나 더 낳을 거야. 아직도 얘기하고요. 보통 하나만 낳는 집은 있지만 둘째를 낳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하기보다 보통은 하나 더 낳아볼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살짝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그만큼 자녀는 뭐랄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요. 지금 아카시아가 막 만발하잖아요.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꿀을 비벼내는 듯한 느낌이랄까. 아주 뭐 남다른 경험이죠. 인생의 참된 기쁨이 넉넉한 시간이나 물질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현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행복이 뭐냐. 예전에는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아야 행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주관적인 만족은 늘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이렇게 행복이 있다가 또 사라지고 또 성취하면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현대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게 진짜 행복은 어떤 가치나 의미를 추구하고 거기서 만족을 느낄 때 그 행복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딩크족들도 원래 의도는 정말 행복하려고 한 거였잖아요.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만약에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다면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가치 있는 인생 그러면 우리 부부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이렇게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저는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그 축복 꼭 누리며 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어때요? 좋아요. 하나씩 조금씩 행복을 모아요. Don't worry, be happy. 언제나 좋아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볼게요. 레우 씨, 네. 오늘의 사연 읽어주세요. 오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 때문에 고민인 엄마입니다. 20대 때는 그냥 조금하다 말겠지 싶어서 아들이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모르는 척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아들의 게임 사랑이 이렇게 오랜 시간 계속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현재 제 아들은 40살이 훌쩍 넘었습니다. 주변 친구 아들들을 보면 이미 다 장가가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정말 한 가정의 아버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제 아들은 여전히 일하는 시간 외에는 자기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도 않고요. 죽어라 게임만 합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어릴 땐 교회도 갔었고 세례도 받고 믿음 생활 참 잘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주일에도 하루 종일 방 안에서 게임만 합니다. 다 큰 아들을 억지로 교회에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크게 사고를 쳐서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게 아들에게 상처가 된 건지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차단하고 게임 세계에 빠진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도대체 저희 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깊게 게임에 빠져 사는 건지 엄마로서 제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노쿠토쿠 식구들 더 늦기 전에 제 아들이 게임 세상에서 나와서 가족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무엇보다 다시 믿음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게임 중독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 2018년도 통계를 보시면 네. 우리나라에 지금 게임 중독으로 의심되는 아동 청소년이 한 7.2% 정도 됩니다. 7.2% 정도 되고 네.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2%에서 3%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거의 진단을 해봤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최근에 우리가 게임 중독이란 말을 사용한 거는 정말 아주 가까운 시기고 그전에 우리가 게임 과몰입 지나치게 몰입한다 해서 너무 과다한 시간을 사용할 때 게임 과몰입 혹은 게임 뭐 중독 이런 말을 사용하긴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WHO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국제 질병 코드 분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ICD라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질병에 이렇게 그 코드를 붙이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보통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신, 행동, 신경 발달 영역 그 하위 부류에 이번에 게임 장애라고 하는 네. 그쪽에서 이제 게임 이용 장애라고 하는 게이밍 디스오더라는 이제 장애명이 전 세계에 만장일치로 이번 초유에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과거에 처음에 TV가 나왔을 때 우리가 바보 상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전자오락 같은 거 있잖아요. 테트리스, 갤러그 막 혹시 아세요? 갤러그? 갤러그 들어봤어요. 너구리 뭐 비행기. 그쵸 그런 거 뭐 네네. 라이덴 이런 거나 이런 거 전자오락을 전자 마약이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1세기 게임은 과거 그 당시 아날로그식 게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중독성도 높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여러 게임 중독과 관련된 정신의학 쪽의 발표 논문을 보죠. 게임과 관련된 논문 숫자가 1위입니다. 그만큼 심각성이 대단하고 이 게임 중독과 관련해서 최근엔 아동 청소년뿐만이 아니에요. 성인들도 굉장히 게임을 많이 하고 심지어 제가 아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아내가 상담을 의뢰한 거예요. 우리 남편 게임 너무 오래 한다고. 너무 오래 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한다고. 그래서 무슨 게임을 하나 했더니
고스톱을 그 중독성이 계속 이렇게 강합니다. 빡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그 세 개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 그렇게 나온 소리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동의 문제,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 국민의 문제가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ICD 코드에 새로운 이름으로 게임 중독이란 그 게임 장애라는 말이 등록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노크토크 식구분들 중에 잠깐이라도 게임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실제적으로 제 주변에도 이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해도 되냐 그랬더니 본인이 차세대 사역을 해서 아이들을 이해해야 되니까 게임을 해야 된다. 한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게임 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냐면 저기 비행기 타고 갈 때. 그때는 정말 이렇게 무료하고 그쵸, 이렇게 답답해서 맞아요. 어떻게 테트리스 재미있더라고요. 하다 보면 목적지까지 가더라고요. 시간가는 좀 이거 했잖아요. 점점 빨라지잖아요. 일자 안 나와가지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초등학교 때 저는 게임 중독이었어요. 네. 초등학교 때 제가 디아 땡땡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이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 저 외할머니께서 슈퍼를 하셨는데 제가 외할머니 슈퍼에서 그 돈 있잖아요. 몰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서 PC방에 가서 하루 8시간씩 그 게임을 했어요. 근데 어린애가. 초등학교 때. 근데 초등학교 때 게임을 하면서 간접 흡연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금연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쵸. 그냥 담배를 폈어요. 네, 그때 네. PC방 이름이 이제 우리 PC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었는데 네, 네, 네. 그 PC방에 가가지고 게임을 하루에 뭐 6시간 할 때도 있고 8시간 할 때도 있고 근데 심지어는 학교를 안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울고 불고 난리 난 적도 있었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어느 순간부터 기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숨이 넘어갈 뻔한 적도 많았고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대학병원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위치한 가장 큰 대학병원을 갔는데 네.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니까 여기 담배 연기가 진짜요? 진짜로.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의사가 어머니한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로 정말 웃긴 게 사람은요 죽음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게 어릴 때 엄마가 바닥에 떨어져서 우는 모습 계속 우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이후부터 게임을 다 끊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을 수 있다는 말을 초등학교 때 들으니까 야 이거 게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핸드폰 게임도 안 하고 그 어떤 온라인 게임도 안 해요. 물론 가끔씩 가가지고 뭐 농구 게임 막 이런 건 하죠. 근데 그런 게임 외에 뭐 누구를 뭐 총으로 쏘는 게임이라든지 뭐 액션 게임 그런 건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생각이 확 들어온 거죠. 그렇죠. 정말 무서워요 게임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럼요. 아니 성인이 돼도 전 어렸을 때 그 갤러그 뭐 너구리 이런 걸 했는데 네, 잘 네.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따따따따따 먹고 이런 거 있어요. 네, 이렇게 오락실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 너구리라. 근데 이제 대학에 갔을 때 그때 이제 테트리스라는 게 나왔어요. 테트리스를 하는데 막 이게 막 다 껴 맞춰야 되고 막 머리를 조금 써야 되고 그쵸. 그런데 이제 이걸 막 열심히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책에 이렇게 글자가 있잖아요. 네. 책에 그 글자 빈칸에 테트리스가 이렇게 내려와요. 뚝뚝뚝뚝뚝 내려오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려고 보면 테트리스가 이렇게 쫙 이렇게 천장을 뒤덮으면서 내려와가지고 한 칸이 없어지고 네. 막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레온 씨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8시간 뭐 수업까지 빠지면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누구나 한 번쯤 살아가며 게임에 흠뻑 빠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게임들이 옛날에 그런 아날로그식 게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엔딩이 없는 게임이 굉장히 많아요. 끊임없이 계속 엔딩 크레딧이 없어요. 따다다단 따단 하고 딱 끝나야 되는데 안 없어요. 끝나. 맞아요. 거기다가 랭킹이 계속 올라가요. 네. 그래가지고 성취욕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여기에다가 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치 사회적 관계를 내가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요. 그런데 최근에 또 어떻게 VR이 있잖아요. 가상 세계가 막 나를 불러. 거기 들어가잖아요. 정우성이 나한테 오라고. 우성이 오빠가. 사실은 동생이야. 그런데 막 나를 막 불러.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쾌를 불러일으키고 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기냐 네. 이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다른 놀거리가 없어요. 요새 뭐 말방치기가 어디 있어요. 돌을 구하기 어려워서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고무줄 뛴다고 층간소음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여가가 따로 대안이 없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있는 프로그램, 그 게임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성취 중심의 네.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대화를 유도해낸다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하나의 매개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 그쵸. 세 번째, 이게 fMRI를 보면
게임을 한참 할 때 뇌의 반응은 완전히 마약 반응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겠죠. 네. 다른 기쁨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 내가 이 상황에 들어가면 내가 왕이잖아요. 이 만족을 위해서 이 왕자리에서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50시간이고 60시간이고 하다가 어떤 게이머는 이제 그 자리에서 50시간 만에 사망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우리는 PC에 앉아서 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놀라운 건 이 스마트폰은 훨씬 더 접근성이 좋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게임에 많이 노출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물질 중독에 빠질 확률이 2.3배가 더 높다는 거예요. 다른 중독도 함께 불러오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게임 장애라고 세계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헛된 것이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현상과 현장이 늘 있다는 거죠. 심각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교 네. 전공이 레크레이션이거든요. 근데 레크레이션이라는 학문 자체가 저희는 이제 본자 질모라 그래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이제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활동이 되는데,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남는 시간 여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여가 활동을 하면서 진정한 레크레이션이 되냐라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내가 여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게임상의 시간과 이 현실의 시간을 판단을 못하고 진짜 기사에서도 막 게임에서 총 쏘는 것처럼 밖에서 총 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진정한 여가일까? 과연 이게 정말 본자 질문, 본인이 자발적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 중에 그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레크레이션 하러 가요. 막 애들 재밌게 해주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 이래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효과적인 게 뭐냐면 그 캐릭터, 게임에서 얘네들이 하고 있는 그 캐릭터 이야기를 애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이 하죠, 뭐. 쌤! 계급 높아요? 나 레벨 이건데? 애들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난 진정한 본질적인 가장 활력을 주는 프로그램을 하러 왔는데 이것들은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캐릭터를 얘기하니까 막 살아나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좀 보면서. 그러면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또 따로 있나요? 게임에 과도하게 이제 네. 몰입하고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 디소더 상태가 되면 장애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게임을 하지 못하면 이제 불안한 거죠. 그리고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게임 중독자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이제 습관적인 행위가 돼가지고 자기 삶을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 게임 사용이 뭐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학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심지어 금전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이게 좀 구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을 하거나 게임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게 다 게임 중독은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WHO에서도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른바 국제 질병 코드를 분류하면서 이번에 그 게임 장애라고 했을 때는 네. 적어도 여러 개 아래 뭐 내용이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 욕구 조절이 전혀 되지 않을 때. 욕구 조절이 전혀 되지 않을 때도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게임만 하면 돼. 모든 삶의 게임의 우선순위가 게임이 될 때. 네네. 그래서 하나지. 이렇게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이 삶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거 우리는 게임 장애, 게임 이용 장애다라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는 뭐 게임이 많이 하면 그냥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네. 실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집집마다 들어가 보세요. 온통 게임 때문에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에요. 휴대폰 몇 개 깨졌다. 이것만 모아도 집을 사요. 프로게이머는 우리가 중독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 조절이 되거든. 심지어 프로게이머들은 본인 집에 가서는 하지 않고요. 본인 아이들에게는 게임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게임 중독이 왜 무서운 건가? 네. 일단 뇌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게임 장애라고 할 때 네. 장애가 영어로 디스오더예요. 네. 디스 무너졌어. 오더 질서가 무너졌어. 내 일상 완전히 망가졌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 완전히 무너졌어. 그런 일상이 와르르 다 무너진 그 상태를 우리가 디스오더 장애라고 부르는 건데 네. 게임을 통해서 이미 장애 경험을 한 집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치료해야죠. 그렇죠. 반드시 돌봐야 될 주제이고 이거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요새는 애들이
그 태어날 때부터 얼마 안 있어서 게임으로 학습 콘텐츠가 나오고요. 늙어서 나이 들어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게임이 또 사용이 돼요. 네네. 이제 게임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리할 주제가 아니라 잘 활용하고 관리할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책 중에 칙세 나이의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 책에서는 이제 목사님처럼만 하면 몰입에 진짜 즐거움이 되잖아요. 몰입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몰입을 또 잘못해버리면 중독이 돼버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등학교 친구들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게임상의 이야기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 얘네들 그냥 눈 뒤집어져요. 그리고 맞아요. 야 내가 아이템 사줄까 하면 막 이거 완전 장난이고 문화사은품 주겠다 하면 바로 긁어버리니까 얘네들의 특징은 뭐 이거죠.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러고 뭐 선배들도 그러고 친한 형님들도 게임으로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물고기방 PC방으로 그렇게 가니까 저는 보면서 이들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몰입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중독인 것 같지만 하나의 그냥 가족이 돼버리는 정말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야 게임하러 가자. 이거면 거의 군대예요. 그러면. 그리고 요즘 게임 방송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통해서 또 수익도 창출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사연을 읽었을 때 어머님께서 사연 마지막에 사실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사고를 쳐서 학교를 졸업을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아들의 과거 문제가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고 이제 그런 측면으로 좀 보면 사실 많은 경우 이렇게 게임만을 가지고 이렇게 몰입하고 다른 어떤 여가나 레크레이션 없이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관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관계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상처를 겪으면 이제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제 게임에 몰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 청년의 어떤 예전 어린 시절이나 성장기 시절에 분명히 저는 뭐가 있을 거라고 봐요. 부모님하고의 관계성 아니면 뭐 가족이나 또 친구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관계적인 상처로 인해서 마음을 닫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안에서 움츠러들어서 게임에 몰입하게 되고 물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제가 볼 때 뭐 너무 심각하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어머니도 관심을 가지고 아들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옆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친분 있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자기 가족은 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게임 중독에 빠졌대요.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했는데 얘가 가출을 하더래요. 왜 게임 못하게 하냐고.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떻게 하면 이 아들놈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새벽 예배 매일 나가시니까 기도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얘가 어딜 갔냐면 대학을 게임학과를 갔어. 게임학과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을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플도 만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다른 도전이 또 됐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지금 어머니는 오죽하시겠어요. 그래도 이 친구는 그래도 잘 돼서 이렇게 게임학과를 가서 자기가 게임을 개발하고 만드는 사람이 됐지만 정말 지금 이 어머니의 심정은 이로 말할 수 없죠.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와 저는 지금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있죠. 공감을 하고 싶어도 아직 나이도 저도 어리고 근데 40이 넘은 아드님이 어머니가 그런 과일을 또 깎아주시면서 방 문을 두드리실 거 아니에요. 야 과일 먹어라. 그건 40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게임하는 아들의 모습 보면 억장이 무너지시죠. 근데 진짜 보통 뭔가에 중독될 만큼 빠져버리면 쉽게 끊어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분께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임 중독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담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한 3년 정도 했는데 사실은 다 이 아이들이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야단도 쳐보고 달래도 보고 다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순간부터라도 이 아들을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서 저렇게 할까? 그리고 답답하지만 평소에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할 때도 좀 따뜻하게. 사실은 부모님이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거친 말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야 너가 뭐가 될래? 뭐 그러기도 하고
관심은 갖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좀 기다려주면서 따뜻한 태도를 좀 자녀에게 갖는 것이 필요하고 스스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재밌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독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새로운 중독에 빠지게 해야 된다. 더 좋은 중독.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뭐 자꾸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하고 같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심지어 이제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는 이제 이 어머니가 여행을 갔어요. 근데 해외로 간 거죠. 이제 국내는 별로 매력이 없으니까 자 해외 가자. 아이가 이제 듣는 거죠. 해외 갔더니 뭐 게임할 여력이 잘 없잖아요. 너무 막 재밌으니까 이제 그렇게 자꾸 좀 끌어내 줘야 된다는 거죠 바깥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이 중독의 문제는 영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아이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렇게 전해주고 네. 또 이야기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방법을 시켰어요. 아이가 다 알고 있거든요.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좀 들으라고 일부러 밖에서 기도도 하고 이제 아이는 듣는단 말이에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 통해서 조금 대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애가 너무 게임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실제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이 연극을 했어. 엄마가. 걔 앞에서 약을 먹는다 해가지고 소화제야. 보통 수면제를 먹죠. 그쵸. 소화제를 30알을 먹었어. 소화제요? 소화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화제도 굉장히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쇼를 하려니까 이렇게 막 먹었는데 처음에 먹을 때도 뭐 드시든지 말든지 잘 모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뒤로 하면서 이렇게 거품이 안 나게 침을 퇴퇴퇴 뱉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그랬더니 했더니 얘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119에 전화를 걸고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고 엄마 위세척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이제 결국 극단적인 이런 그 연극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했더니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게임이 좀 끝나거든 약을 먹으라 그러더래요. 이 아들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막 엄마가 울고불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들이 이제 엄마 퇴원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미안하다. 내가 엄마가 그럴 줄은 몰랐다. 대신에 내가 요 시간만큼은 하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가 게임 시간을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게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옛날처럼 하루 종일 아침에 보통 새벽 5시에 일어난대요. 해가지고 밤에 해서 새벽 1시까지 해.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제 자든 졸든 해가지고 또 5시에 일어나 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계적으로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은 보통 주말 조금 넘어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제한은 많이 하긴 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필요라는 게 때로는 이렇게 엄마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쇼까지 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쵸. 개인적인 필요를 좀 만들어내려고 좀 다들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가족이 하는 건 다 잔소리예요. 다 잔소리. 안 들려요. 짜증만 나지. 싸우기만 하거든요. 전문가를 좀 찾아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도 제가 볼 때 그나마 다행인 건 직장을 꾸준히 나간다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에게 일상이고 유일한 일주일의 나의 유일한 일이거든요. 요 일이 늦어지거나 스탑 멈춰지거나 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확실히 잡고 가야 되는 거. 야 직장 다니면 뭐하냐 이 모양인데 안 되고요. 직장이라도 네가 확실히 다니고 있고 네 일상을 유지하는 건 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요렇게 찾아 들어가고 대신에 네 건강이나 이런 걸 볼 때 전문가를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는 1336 전화 거시면 네. 중독과 관련된 기본적인 상담만 해주는 게 아니라 방문 서비스도 해요. 집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 청소년, 성인들을 위해서 방문 서비스도 하기 때문에 한 번쯤 전화를 거셔가지고 도움을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을 텐데요. 가족들은 어떤 방법으로 아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게임을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첫째,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첫째 그 컴퓨터를 무조건 거실에다 두래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이 게임을 할 때 부모님도 같이 한번 해보래요. 그러면은
엄청 재밌대요. 뭐 그러고 나서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제 아들도 같이 따라서 우리 아빠가 웬일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된대요. 아빠 오늘 게임 할 거면 아빠가 오늘 하자 하면 아빠랑 할 때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또 의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아빠가 중독에 더 빠진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다가 교육의 효과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렇죠. 정말 어려울 때가 근데 있지. 요새 게임이 같이 하려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진짜 맞아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도 그래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회가 열렸던 게임이 있어요. 책이 이만해요? 그거면 제가 볼 때는 법관이 돼요. 법관이 돼요. 아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어렵긴 한데 물론 이제 책으로 다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족이 함께 하고 그 사람들이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줄 수 있고 용어가 통한다는 건 같이 문화라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그 방법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지금 사연의 주인공이신 또 분은 또 워낙 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네. 아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쉼 센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방법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정말 다 이렇게 가족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가 사연을 보내주셨지만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분명히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다 지금 관심을 가지느냐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이제 제가 이 경험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자면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어떻게 공부하나 보고 싶어서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 가서 이렇게 유리창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자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수업은 안 듣고 하루 종일 자니까. 그러면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또 어떻게 하는가? 밤을 새워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가면 또 하루 종일 자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아들아,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학교 가기 싫어요. 중퇴시켜주세요. 자퇴시켜주세요. 그럼 널 뭘 하고 싶니? 게임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분의 반응이 그래? 그래, 그러면 학교 가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자퇴를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네. 어떻게 해주느냐면 약속을 한 가지를 해요. 어떤 약속이냐면 게임은 낮에만 해야 된다. 밤에는 무조건 잠을 자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저녁 10시나 11시 딱 정해놓고 그 이전까지만 게임을 하고 네. 밤에는 반드시 잠을 자야 된다. 약속을 지킬 수 있니? 네, 그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너가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최신 사양의 컴퓨터를 사주세요. 이야. 그래서 이분이 최신 사양의 컴퓨터를 사줬대요. 그리고 그 게임을 할 수 있는데 뭐가 또 필요하니? 게임 머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임 머니나 이런 것들을 잔뜩 사줬대요.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6개월 동안 이제 아들이 뭐 신나게 게임한 거죠. 학교 안 가고 뭐 너무너무 재밌게 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빠를 찾아오더래요. 그리고 아빠한테 진지하게 얘기한 거야. 아빠, 나한테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왜 이래 나한테? 이 아들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아빠가 없으니까 세상에. 그렇죠. 자기도 게임을 하지만 이 마음이 좀 찜찜했겠죠. 어떻게 왜 이럴까? 관심이 없어졌나? 날 포기했나? 그래서 아빠, 나한테 왜 이래요? 나한테 원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너한테 원하는 게 없다. 너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분 철학이 이거더라고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 없이 해보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 삶을 바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 속에서 터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면 언젠가는 그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정말 그 외에 다른 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아빠의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날부로 게임을 그만둬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한테. 아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니? 저 노래하고 싶어요. 이야. 근데 이 아빠는 몰랐던 거예요, 이 아들이 노래를 잘하는지. 왜냐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아들이 아빠 나 노래 부르고 싶어요. 노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고등학교 2학년이면 늦은 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악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이렇게 격려해서 이 자녀가 나중에 명문대 성악과를 가요. 한 1년 준비를 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아들 제가 근황을 물어보는데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예, 그 노래도 너무 잘해요. 제가 보니까 몇 년 내에
유명해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노래를 잘하는. 그러니까 그런 아이에게 이 분이 만약에 잔소리하고 야단쳤더라면 저는 그 아이가 계속 게임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니까 네. 그 아들이 아빠의 진심을 알고 나서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저는 가족들이 좀 그런 뭐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온 가족이 한 번 정도는 정말 따뜻하고 진심으로 대해주면 네. 그 아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들에게도 이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정말 마음이 뭉클한데요. 목사님, 항상 돌아오는 이 시간 사연 정리해 주셔야 되죠? 네. 그 뭐 게임에 중독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오늘날의 시선,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네.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다양한 사회에서 문제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네.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긍휼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가족들이 이런 아이들에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또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도 참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저희 노크토크 식구들도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될 아들의 모습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편지는 또 어느 분이 준비해 오셨나요? 우리 아들과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와우. 네네. 네. 저희 같이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때로는 삶이 가상 같고 거짓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잘 살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 헛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참 평화와 기쁨 그리고 삶의 좋은 기준을 주시옵소서. 가장 즐거우나 가장 허무하고 가장 뜻깊은 것 같으나 자주 의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게임의 세계가 아니라 의미의 세계에 눈뜨게 하시고 거짓 즐거움 대신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과 관계와 나눔과 기쁨을 아들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처럼 마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노크토크 함께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뭐 저희 아들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네. 뭐 저희 아들이 40은 안 됐습니다만 뭐 충분히 요즘 세상에는 잦은 일이 아닌가. 또 모든 집안의 갈등의 소재가 사실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게임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전 세계가 놀라면서 이걸 질병으로 만들었겠어요. 네. 중요한 건 이게 질병이 된다 안 된다의 논쟁은 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질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현상은 있고요. 질병이라 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나 앞으로 게임이라는 걸 또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쵸. 왜냐 21세기는 놀이의 시대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놀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이게 사실 놀이 속에 들어가면 흠뻑 빠지거든요. 저는 이게 일종의 신앙 경험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흠뻑 빠져본 적이 없다가 완전히 몰입해 볼 수 있는 경험은 몇 가지냐? 하나, 신앙 경험이 있고요. 또 하나, 사랑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독 경험인데 이 세 가지는 이상하게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한 점이 있고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뭔가 하나에 집중한다는 건 동일한 건데 건강한 곳에 집중하냐는 다른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게임이라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일상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만일 그게 안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과 더불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게임에서의 그 기쁨이라는 것. 이 기쁨은 우리 가정 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었나. 한 번쯤은 그 새로운 기쁨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본다면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 중독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놀랍게 노력의 흔적은 남아요. 그리고 그 노력의 흔적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그 눈이 떠지고 고개를 돌려보면 그 아들이 어느 순간 그 노력의 자리를 보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만 하지 마시고요. 일상이 잘 유지되나 보시고 그 가운데 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게임 잘하는 거 훌륭해. 그러나 엄마는 널 위해 늘 기도하고 있어. 엄마는 늘 기도하고 있어. 네가 게임하는 시간만큼 엄마는 널 위해 기도해. 이 얘기를 함께 나누신다면 이 아이가 게임하는 시간이 끝날 때쯤엔 엄마의 기도가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면 새로운 어떤 전환점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맞을 계기가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사연자분의 자녀를 보면 결국 현실의 삶 가운데 기쁨을 못 느낀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거죠. 사실은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결국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가정도 그렇고 또 이 자녀도 하나님께로 좀 잘 이끌어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주면 또 생각하지 못하는 삶의 기쁨이 또 우리 아들에게 임해서 좀 게임을 놓고 다시 다른 곳으로 또 관심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호승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저는 분명히 아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마음이 열리고 다시 그 게임의 세계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게임 중독에 빠진 사연을 들으면서 제 아내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른 곳에 뺏기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여자 청년들 보면 기도만 하고 있어요. 성령이죠. 마음에 드는 자매한테 아가서 말씀에 네 눈은 뭐 쌍태 노루에 뭐 그 눈망울 같고 그럼 자매가 미친놈 아니야. 솔로가 아니라 다시 모태로 들어가고 싶은 상황이 생겨나는 거죠. 사실 20대 중후반까지는 연애를 못 했거든요. 아우, 내가 매력이 없는 게 아닌가? 목사님 이렇게 공감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 좀 울어도 될까요? 엄마 뱃속부터 솔로인 모태 솔로 오나입니다. 근데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먹고 여자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봤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네.